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서 요즘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온 국민이 북한의 다양한 무기의 이름을 다 외울 만큼 군사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군사적인 효용성이나 혹은 전자파의 위험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쟁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되는 것에 동의할 것이냐, 동북아의 정세라고 하는 것을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이중의 갈등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에 동의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역이 성주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오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힘 모아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외부 세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경찰의 논쟁은 정말 무의미한 꼬리잡기일 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판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시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MBC 뉴스의 앵커로서 기억되는 신경민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헷갈릴 정도의 상황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미리 공개돼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MBC 앵커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그 유명한 클로징 멘트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신데 여기 저희 원고에는 사실은 필리버스터 동기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동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로서는 제가 지난 4년간 그 국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특히나 후반기 2년간 같이 국정활동을 하면서 제 사수처럼 많이 배우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때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RCS 프로그램 해킹 사건일 때도 했었고, 또 필리버스터 있었던 그 시기에는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제가 첫 번째 주자로 또 나갈 수 있게 전폭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믿음을 주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국민TV로 보면 저희가 선거 기간에 투표의 힘이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프로의 첫 번째 출연자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20대 총선 결과는 우리나라의 진로에서 예.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낭만이나 예. 픽션이나 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덕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또 톡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신경민 의원 나오셨는데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국민TV 힘도 받고 기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 을 매우 어려운 격전지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전국의 253개 지역구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격전지였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덕택에 하여튼 살아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 하셔야 될 일이 많다는 그 영등포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도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페이스북으로 질문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신 제가 읽어드리는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박세민 씨가 해주신 질문인데요. 방금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계속 진다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0% 지는 걸로 계속 나왔죠. 예. 지금 국회의장 대신 정세균 의장도 사실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17% 지는 걸로 자기가 나왔어요. 이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놓기도 하셨었는데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박세민 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3% 정도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됐고 출구조사에서는 거의 0.1% 차의 박빙 승부였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멘트는 혹시 있으셨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가 10%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현재 더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을 서울시당위원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두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다. 제 지역구의 경우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49개 지역구 중에서 처음에는 뭐 거의 이기는 데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석 정도를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진 언론사에서 거죠. 하는 거는 모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또 실제 100% 500회선 집전화였고요. 저희가 당에서 한 것은 한 번은 안심번호를 통해서 했고 두 번은 휴대전화를 45% 내지 40% 집어넣은 거였는데 제 경우에 영등포 을의 경우에 한 번 지고 두 번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패배감에 젖어 있지는 않았고요.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다만 이기든 지든 아슬아슬하다. 1000표 정도로 승패가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표수로는 몇 표 차였습니까? 2,900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조금 더 더 많이 이기셨구나.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낙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신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질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선출직 4년을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 선출직은요. 전생에 무슨 업이 있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일단 절반은 적이고요. 지지하는 절반도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잘할 경우에 지지해 주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기자질 하던 것보다 이 의원질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그리고 뭐 할 일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정말로 마음 비우고 그러나 마지막
마지막 1분까지 노력을 한다라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때 그 의원님 지역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이라는 거 하는 것도 진짜 다 틀린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객관적으로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한 사람은 전 국민의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언론계에 오래 계시면서 사실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게 여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공표하고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런 일들을 경험해보고 현실 정치 안에서 그걸 직접 당해보니까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당해보니까 그렇죠. 예, 피해자죠.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가요? 일단은 제도적 개선 물론 해야 되고요. 제도적 개선은 지금 선관위에서 만든 법도 있고요. 저희들도 내놓은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뀔 겁니다. 그건 이제 여론조사의 방법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책임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면에 실제 운영이죠. 운영에 관한 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언론의 책임, 윤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뒤에 조금 더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신경민 의원님 계실 때만 해도 MBC 뉴스라고 하는 게 온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9시 뉴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면. 근데 요즘은 사실 MBC도 잘 틀기도 어려워지는. 저도 안 봅니다. 전 진짜 개인적으로 그 국정감사를 하는데 아이템이 참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면에 내줄 수 있냐, 종이 같은 면, 아니면 방송 같은 경우는 앞곡지에 이렇게 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MBC에 잘하는 기자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김 의원님, 이건 내용이 정말 좋으니까 SBS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직한 기자입니다. 정직한 기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참 상황이, MBC의 상황이 저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예, MBC가 진짜 좀 정상화돼서 우리 곁으로 좀 다시 돌아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더 하고 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페이스북으로 조성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의원님이 약간 동안의 페이스이시기도 하고 외모가 좋으셔가지고 더 비교되기도 합니다만 이해찬 의원님하고 동기시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으로는 동기고요. 이해찬 의원은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다가 그걸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사회학과를 들어와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뭐 동기 같은 1년 후배입니다. 학번으로는. 그래서 질문은 이해찬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당대표 출마자가 아니니까 사실 답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은 이미 그 공천에서 좌절을 했다가 지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복당 신청을 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 생각도 뭐 거의 복당을 신청하는 쪽으로 굳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복당원을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을 넘기도록 처리를 안 해줘서 지금 그냥 다시 또 뭘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1년 안에 복당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에 합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7번째 김광진의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부터 톡쇼에 충남도청에서 광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충남도에서 올해 전국체전이 있는데요. 여기 톡쇼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전국체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무대.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 요즘 뭐 어쨌든 전국의 이슈가 사드 문제이고 최근까지도 어제 오늘까지도 뭐 그 대정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현안 질의를 했고 네, 하고 했는데 있죠. 사실 신경민 의원이 사드랑 무슨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국회 때 외통위에서 오랜 동안 또 활동을 하셨고 국제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방송하시면서는 그 해외 나가서 특파원으로 계셨던 네, 제 기자 전공이 예. 한쪽은 법률이고요. 한쪽이 외교안보 북한입니다. 예. 뭔가 뭐 전문가실 것 같으신데 뭐 사입이죠. 근데 제가 있어 보니까요. 정치인은 약간 반 사이비로 이것저것 아는 게 중요하지. 동감합니다. 예, 한 분야의 전문가로 알아가지고는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선들을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튼 뭐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전자파 문제니 아니면 이게 고도를 뭐 맞출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좀 지역 말단적인 문제인 것이고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외적인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MD 체제의 편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를 통해서 이 한미일과 그리고 북중러의 갈등을 정확하게 이제 갈라서는 것인데 지금 우리 당의 스탠스는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뭐라고 그럴까요? 입장을 당의 정해서. 방침은 아니고 본인의 방침을 지금 당의 방침인 걸로 이렇게 예. 치환했기 때문에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지금 소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드 문제는 뭐 당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일단 맞고요. 내부적으로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맞고요. 물론 이건 한번 결정한 것을 이제 유턴하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국내적인 결정일 것과 동시에 한미 간에 합의가 이미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지금 매우 문제가 심각하게 하고 이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파급 효과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당 내외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토론을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또 저희 정당 내부에까지 입을 자꾸 막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가 정부에게 여러 가지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안타까운 건 지금 당내 상황인 것 같아요. 당내 민주화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표의 기조라는 게 있으니까 더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한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선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재선 의원분들이 너무 함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당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좀 싸움질 좀 하지 마라. 국회 내에서 당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질을 하지 마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움질하지 마라는 그 얘기의 의미를 그러니까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싸우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그렇죠.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인데 말을 해야죠. 말을 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사드 문제는 조용히 있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게 사실은 그냥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걸 망라하고 우리의 존재와 앞으로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토론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이렇게 위협을 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 중국의 경제 제재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십니까?
중국은 우리가 이제 마늘 파동의 그 악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일 간의 히토류 예. 그 악몽을 우리가 또 실제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중국의 조치는 지금 보기에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대단히 은밀하고 그리고 대단히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분야를 바꿔나갈 거고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총체적으로 그리고 동북아 정세 내지는 세계 정세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상당히 조직적인 것들이 가능하고요. 우선 당장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보도에 나오지 않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즉각적인 일정들 7월 8월에 잡혀 있는 일정들은 거의 다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거고요.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렇죠. 뭐 다른 정치, 경제, 사회에 예. 다 영향을 받고요. 특히 경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한 발 한 발 목을 조여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선택인데 사실 이 선택이 우리 국방부나 아니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했다면 그래도 좀 난데 네.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거고요. 예. 이것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했어야 되느냐는 것도 고민하지 않았고 예. 그냥 뭐 압력에 대해서 수용을 한 그런 형국이고 수용한 압력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군대식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국방부도 따라온 거고요. 외교는 뭐 소리를 못 낸 거고요. 근데 뭐 외교 분야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뭐 과도한 뭐 혹은 극단적인 뭐 반미 이런 것을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래도 미국에게 저런 정도까지 이렇게 아무런 의사결정권에 대한 의사표시를 못할 정도로 딸려갈 상황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또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한미 간의 외교의 그 오랜 역사를 보면은요, 뭐 길게는 100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이제 45년 즈음에서부터 한미 간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걸 돌아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합리성 그리고 퓨리타니즘에 근거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에서도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때가 물론 있죠. 그러나 합리성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일단 듣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죠. 근데 이번 경우에 보면은 제일 좋았던 결정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미국의 다음 정부도 지금 곧 쓸 예, 거고요. 그렇죠. 미국은 정권이 들어서면은 모든 정책, 국내의 모든 정책을 리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정은 6개월 내지 1년 예. 뒤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동북아 정세를 결정하는 거고 미중 간의 관계를 상당히 마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서둘렀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서두른 그러니까 거라고. 서둘렀는지 예. 모르는데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과연 이게 북한 핵에 대한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게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예.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군사적으로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군사적인 조치냐?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토론을 하자고 했을 때 미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무리한 이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좀 더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도덕성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정치적 정당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중에 우리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면은 저는 정권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의 행태나 투표의 행태가 무식, 무지, 무능을 따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예.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을 하는데 예. 이번이 이게 외교적, 군사적 결정이지만
외교 군사적 결정이 민주 민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또 우리의 정치 문화, 정치 행태와 얼마나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느냐를 보여주는 예.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또 다른 사안들처럼 그냥 또 다른 이슈 나면 금방 또 그 이슈에 쫓겨가고 그렇게 잊혀지고 그냥 사드는 배치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효과는 이것은 아마 오래 계속이 될 거고요. 이건 몇 년이 갈지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결국 남북한 관계에서도 그렇고 동북아 정세, 이 세계 정세와 연관이 될수록 이 효과는 아마 두고두고 예. 깊고 넓게 갈 겁니다. 예, 즐거운 얘기로 시작을 했으면 좋은데 말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광고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한 지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7번째, 그리고 다음 주 하면 8번째 정도 돼서 한 2달 가까이 딱 이제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7월 30일 저녁 7시에 합정동 국민TV 지하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개 방송을 가질 생각입니다. 오셔서 지난 8번 동안 바라봤던 톡쇼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 국민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여쭤봐가지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긴 하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사실 전당대회가 너무 재미없는 전당대회다. 누가 나오는지 너무 관심도 없고 찍을 사람이 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뭐 불출마하신 분들은 선언하신 분은 또 있고 또 근데 불출마하지 않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쨌든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시는 분이 또 신경민 네.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초반에는 지역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걸로 일단은 수도권에서는 이겼지만 예. 우리 당이 호남에서 참패를 한 거죠. 호남에서 새누리당 취급을 당한 겁니다. 예. 28개 의석 중에서 3석 그리고 새누리당의 2석이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새누리당하고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가 원래 이제 전주 출신이고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서울에서 얘기를 듣는 걸로는 모자라다 싶어서 호남을 일단 한번 쭉 돌아봤고요. 거기 가서 뭐 여러 사람들, 제 지인들, 친지를 포함을 해서 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제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이 선거에 대한 평가, 예. 총선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총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호남 참패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돌아다녔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대로 당이 가서는 안 된다. 예, 대선에서 승부를 겨루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좀 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잠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제가 나설 판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목에 관한 것은 뭐 제가 일찍이 마음 정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불출마를 하기도 좀 불출마 애매한. 선언을 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지난 그 초선 의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을 2차례나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했는데 그게 2번이 된 거죠. 갑자기 당이 바뀌면서. 당이 예. 합당이 되면서 새정치라는 걸로 되면서 그때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는 1등으로 되신 거죠. 그렇죠. 4명을 뽑는데 예. 그때도 지금하고 룰이 비슷했어요. 여론조사를 반으로 하고 대의원을 반으로 해서 예. 45대 55로 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이제 1등을 하게 됐고요. 대의원 투표에서는 사실 깨졌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1등 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보면 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당내 선거가 쉽지 않습니다. 당내 선거가 일반 선거에 비교해서 어렵고요. 예. 당내 선거는 또 다른 이 장이 펼쳐지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세 분이 거의 이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추미애, 송영길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 네. 이렇게 세 분으로 거의 네. 컷오프 없이 아마 그냥 네. 될 것 같은데 그러겠죠. 뭐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 각자 어떻게 평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분이 이번 그 당을 좀 잘 추스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갖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후보 관리를 후보 경선 관리죠. 예. 경선 관리를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잘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후보가 이제 누군가 한 사람으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될 경우 그 다음 단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 그 두 가지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역시 호남을 추스리고 다른 지역을 아우러서 갈 수 있는 그건 후보와 당 대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구성이 될 선거위원회. 어쨌든 당 대표를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네. 내가 대표가 되면 당에 이런 것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시스템 정말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들 안고 계셨을 텐데 네,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조언을 그렇죠. 당내에 개혁해야 될 게 많이 있고요. 그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정당 생활을 이제 4년여 한 건데 당은 고쳐야 될 게 뭐 엄청 많고요. 일단 당내 선거부터 사실 손봐야 됩니다. 당내 선거가 이렇게 가서는 좋은 당 대표나 또 이 대표 지도부를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당내에 개선해야 될 것들을 제쳐놓고 얘기하면 후보가 지금 내년에 초에 결정이 된다고 초반에 결정이 된다면 이 후보를 무난하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후보 경선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후보를 국민들한테 잘 소개하고 이 후보들끼리 또 경쟁을 통해서 제일 컨벤션 좋은 효과를 낼 후보를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가령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또 수도권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들을 연마하고 당금질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제일 좋은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 국민들이 이 정도면은 야당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괜찮다. 한번 싸워볼 만하다. 예.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수준이 조금 모자라면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을 시리즈로 하는 게 그렇죠. 맞죠. 국민들에게 흥미를 또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후보도 성장할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적당히 무난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후보는 이 사람이요라고 하면은 저는 대선에서 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사실 이제 당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나 지금 당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당원이라고 그렇죠. 네. 만들어짓고 매달 당비도 내지만 4년마다 뭐 그때 투표 잠깐 하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외에는 없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서울시당은 그래도 조금 뭘 하는 것 같아요. 신입당원 뭐 교육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열심히 뭘 했습니다. 예, 대학생 아카데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들은 신입당원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건지도 하나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원 교육 꾸준히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대의원 선출하는 것도 저는 지역위원장들의 전행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대의원도 일정 부분은 정말 민주적 방법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시간에도 그 저희 당의 대의원, 그 중앙대의원과 지역대의원을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신청을 하면 진짜 될 수는 있는 건지, 네. 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내 손으로 한번 뽑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평당원으로서 권리당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큰 힘을 갖출 수 있는 대의원과 중앙위원과 이런 것들에도 좀
동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좋은 생각입니다. 포인트죠. 그래서 대의원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지역위원장이나 그 지역의 지도부의 전행으로 하는 것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당이라는 게 인재 관리 부분과 또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책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정책 페어 같은 것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그 욕구는 대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책 페어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걸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한번 했을 때도 크게 나름 성공했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중앙당에서도 한번 했고요.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2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페어를 콘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25개 구에 참여라는 건 제 기대를 벗어날 정도로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의 이벤트 혹은 지도자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체계와 시스템으로 그렇죠.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면 그게 정당이 좋은 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뿌리를 내리는 거고, 그게 결국 좋은 정치와 정치인을 만듭니다. 그렇죠. 예, 좋은 정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경민 의원과 함께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 제전, 전국 장애인 제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좋은 정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이제 20대 국회가 그 개원하고 나서 또 많은 법안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꽤 온 국민들의 그 관심을 받았던 좋은 법안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신경민 의원님의 카톡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일 것 같은데, 물론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기도 하고, 법으로 진짜로 제약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실제로 저녁 시간 지나고 나면 보좌진들에게 카톡으로 지시를 안 하십니까? 잘 안 합니다. 저도 쉬어야 되니까. 저는 이걸 사실 보고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뭐 SNS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밤 10시든 11시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고 했었는데 많이 반성하고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안이 나왔으니까 혹시 그냥 겉으로만 언론 통해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살짝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그 SNS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는 아주 짧은 그 조항이거든요. 제6조의 근로기준법 6조의 2에다가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발의를 10명을 가까스로 채워가지고 했더니 재미있는 현상은요, 청년층으로부터는 아주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았고, 좀 나이가 든 그 장년 이후 세대들로부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시키는 분들은 별로 그렇죠. 좋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법이 되겠냐라는 그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높은 공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해를 보고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실효성 논란과 상관없이 이미 발의 자체로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요. 고용노동부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와 경총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협약을 네. 맺었고요. 네,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고 연락 불가능한 주말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은 이것을 법제화해가지고 예. 제가 이걸 6월 말에 냈는데요. 6월 초에 독일도 법안이 발의가 돼서 예. 사실 독일하고 우리가 같은 달에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SNS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것과 떨어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여기 미방위에 계셨고 사람들이 이제 언론인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미방위에도 지금 19대 때도 계셨고 19대 때 1년 1년 했고요. 있었고 네. 지금 이제 20대 네, 국회 때 네, 다시 미방위로 네. 오셨지 않습니까? 원위치했습니다. 예. 미방위 잘 안 가려고 하는 상임이긴 한데 미방위가 좀 인기는 없죠. 저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원내 지도부의 그 명령을 받고 예. 강제징용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언론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느끼면서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게 법률적인 사항이든 아니면 제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관례적인 것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방송은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방송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의 핵심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 정부도 또 핵심을 따지고 들어가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는 한 방송과 언론이 제대로 본령의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지배구조를 법으로 바꾸는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권력이 방송을 더 이상 나의 사유물이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최근에 뭐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의 녹취록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홍보수석이었죠. 의원이 아니고.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그때 왔다 갔다 할 때고요. 새누리당 분들이 그거 일반적인 일이다. 홍보수석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앵커도 해보셨고 네. 뭐 하니까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뭐 앵커만 한 건 아니고 편기자부터 시작해서 데스크, 부장, 부국장, 국장까지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실에도 오래 있었고 그래서 기자로서 겪을 수 있는 보직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전화하죠. 전화하고 더군다나 지배구조상에서 MBC나 KBS는 사장 임면권을 청와대가 사실상 갖고 있고요. KBS는 사장이 임명을 하고 MBC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 지배구조가 있지만은 사실상 청와대의 뜻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이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무시하는 사람은 방송사 내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오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 정답이네요. 존재할 수는 있는 한 오래 존재할 수는 없고. 존재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경우가 드물죠. 저도 잠시 보도국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화는 보도국장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상층부에 누구한테든지 그 당시에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노골적으로 전화는 못하죠. 더군다나 홍보수석은 직접적으로 또 정무수석은 더 센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예. 대통령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무시하고는 존립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 너무 분명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왔을 때 맞받아칠 수 있는 때가 사실은 있었죠. 예. 하여튼 잠시라도 있었던 게 그 기간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어간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이 앵커 그만두실 때는 몇 년도? 그때는 MB 정권 초기입니다. MB 정권 초기. 그래서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저에 앞서서
보도국장을 손을 봤는데 그때 잘린 보도국장이 김성수, 박광훈 국장입니다. 다 이번에 네. 국회로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 국장이 와서 저를 잘라낸 거고요.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장을 잘라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장이 김재철입니다. 예. 김재철이 와가지고 MBC를 체질 개선을 하고 말하자면 DNA 개조를 김재철 사장이 와서 한 거고요. 김재철 사장이 사장으로 오리라고 꿈을 꾼 건 본인도 물론 안 꿨을 것이고 우리 조직원 모두가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온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잘렸던 사람들은 다 덕 본 것 같은데요. 다 국회로 이번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덕을 그때 제가 이제 2009년 4월 13일 날 잘리고 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연 대학교나 NGO들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그 강연장을 갔더니 제가 이쪽이 제가 잘리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죠. 그때 광고 탄압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위를 쭉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때 저는 뭐 야인으로 예. 회사도 이제 거의 그만둔 상태로 있을 때인데 제가 MB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면 MB 덕택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야당 대변인을 왔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MB 덕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덕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뒤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박광훈 국장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야당으로 왔고 김성수 대변인으로 처음에는 이제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왔습니다. 정무실장으로 왔다가 이번에 비례대표가 됐고 최명길 당시 정치부장도 또 뭐 우여곡절 끝에 저희 당을 MBC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영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MBC 출신이 6명입니다. 예. 따로 뭐 모임을 좀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뭐 가벼운 식사하는 정도라고 그러죠. 저희들은 뭐 M당이라고 부릅니다. M당. 저희들끼리 M당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 6명 그리고 전체 국회로 따지면 9명이 있습니다. MBC 출신이. 제가 그 의원님의 클로징 멘트,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회사 결정에 따라서 저는 오늘자로 물러납니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구석구석과 매일매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밝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하다가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잘하는지 한번. 한번 보시죠. 해보시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회사 결정에 따라서 저는 오늘자로 물러납니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구석구석과 매일매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밝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의 클로징 멘트를 여기로 클로징하겠습니다. 신경민입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평생 몸담았던 언론을 떠난다, MBC를 떠난다라고 할 때 그때 느낌이 진짜로 어떠셨어요? 뭐 좀 막막한 느낌이 있었고요. 언젠가는 잘릴 거다. 그리고 이 권력의 그 목조여움을 느낀 건 사실은 제가 3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부터 뭐 광고가 하나씩 없어지고 여기저기서 뭐 청와대나 뭐 권부 쪽에 있는 분들이 몸 조심하라고 하는 그 충정 어린 조언을 하시고 조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1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방송사는 봄학기와 가을학기라고 그래서 편성 개편을 하면 진행자들을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가을 개편이 10월에 있었는데 그때 한번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후배들이 그 기도가 있는 것이 감지가 돼가지고 후배들이 1차로 막아서 10월 개편에서는 연명을 해서 살았는데 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봄에 잘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만 6개월짜리 운명이 이제 1년짜리 운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리라는 건 항상 예정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이라도 뭐 얘기를 하면 후루리 떠나겠다. 얼마 전에도 생각은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그맨 최양락 씨 네. 라디오로 오랫동안 네, 하셨는데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도 못 남기고 그냥 떠나버렸다, 잘려버렸다. 글쎄, 그분은 마지막 클로징도 못 하고 간 거죠. 그렇게 그냥 해서 어제 기사인가에 이제 그 식당에서 주차 이렇게 일 도와주고 있는 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하는 그 상황을 보였는데 참 이렇게 어찌 보면 MBC를 위해서 같이 성장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모멸감을 줄 정도의 상황으로 사람을 쳐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청영방송 시스템이죠. 우리가 지금 법률적으로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러고 공민영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방송은 청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요. 법적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과 청영은 청와대 청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청와대 그 풀을 청자인데 이 청영 시스템을 바꾸려면 법적 제도적인 것을 1차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정치 문화에서 권력을 위해서 방송이 존재한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바뀔까요? 그것도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청영 시스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정권 교체에 즈음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미방위에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이제 국민들이 지난 19대에 나온 법 중에서 국회의원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국민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법 두 가지를 꼽자면 단톡법이라고 하는 것과 도서정가제 아마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미방에 계시니까 단톡법, 휴대폰 보조금 이 제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셨고 지금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으로 좀 고민이 갖고 계신지. 단톡법을 만들 때는 저는 미방위를 막 떠났을 때였고요. 그때는 국정원하고 싸우느라고 사실 단톡법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정부가 하는 얘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단톡법 하면은 다 모든 게 좋아지고 통신비도 부담이 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년여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일몰법을 연장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미창과부하고 방통위가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서로 핑퐁을 치는 겁니다. 서로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3월 달에 자체적으로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3자 토론을 한 것은 드러났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리뷰를 해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꿔야죠. 지금 정부가 공약한 것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그 기업도 뭘 내려놓고 개인 사용자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결국 법이 개인만 내려놓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기업들의 이익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사실은 금방 1시간이 훌쩍 지금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면 사실 19대 국회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미방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한 게 아니고 정보위 2년 했었고 또 관련한 국정원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왔었고 필리버스터를 할 때도 의원님의 그 한마디로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그냥 다운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국정원이 뼈를 깎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깎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 발언 등을 통해서 누리꾼들이 많이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해주시기도 했고 했는데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방송하고 비슷한 건데요. 국정원이 하여튼 국내 문제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맞고요. 국내 문제에 자꾸 개입을 하고 거기에 비중이 가다 보니까 원래 임무인 북한이나 정보 업무가 지금 소홀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과연 국정원이 어디까지 얼마나 그리고 잘 아느냐,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북한 문제를 빼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정원이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자꾸 적발이 되는 거죠. 댓글 부대 없어졌다고 국정원이 그러는데 이번 대선에는 댓글 부대 없어졌을까요? 글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개입하지 지금도 않았느냐. 정보위원 겸임하십니까? 지금 이번에도 정보위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좌익 교수 문제도 계속해서 해서 이번 4.13 총선 끝나고 나서 좌익 교수를 징계를 해서 일단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닙니다. 예. 그거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근데 지난번에도 인사이동 했다고 뭐 했다고 해놓고는 그러고 6개월 동안 뭐 우리한테 국회 거짓말을 한 거짓말하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사기록 카드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처음으로 대기 예. 발령을 냈고 이번에 4.13 총선 이후에 징계를 했는데 그러면 진즉에 징계할 수 있는 걸 왜 이제 와서 그렇죠. 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국정원장 얘기는 조금 반응은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국정원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 본래 북한 문제에 전공을 하는 걸로 돌아가면 다른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보안 업무나 방첩이라는 이유로 국정의 모든 전 기관 내지는 모든 사안에 다 관여하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방법입니다. 예. 태방법이 어차피 이제 태방법이 네. 시행되고 있고 시행령도 만들어져서 그렇죠. 운영되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이라는 그 제목이 너무나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러면 이제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국정원 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20대 국회에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하겠다고 또 이제 그렇게 아마 막 되는 그렇게 겁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들 잘 좀 막아내 주시고 국민들이 진짜 안심하고 그때 저도 뭐 통신 조회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랬죠. 봤던 것들이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통신 조회를 해봤더니요. 예. 군 검찰도 제 걸 들여다봤고 전주지검 같은 데서 들여다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주지검에서 봤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지금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선 의원일 때도 워낙 빛나셨던 분이라 재선 때 더 하실 역할, 재선 되자마자 거의 당대표 후보로 올라오셨으니까 진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으신 분이고 또 그때 당 상황 안에서 초선이실 때도 해야 될 말들 아낌없이 이렇게 해외 주셨던 것 후배 정치인으로 잘 보고 성장했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네. 원래 제가 마지막 클로징을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오늘의 클로징은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멋진 클로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멋진 클로징보다도 사실 김광진 의원하고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고 자리를 바꿔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안타깝습니다. 좋은 정치는 결국은 좋은 정치인이 만드는 거고 좋은 정치인은 국민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다음에는 좀 선택을 받아서 좋은 정치인으로 좋은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지도부가 되셔야. 네, 좋은 정치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또 국민TV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